속에서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악플이라도 안 달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차라리 잊혀지는 게 더 나은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심 강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와우, 우리 조상님들이 오죽 더우면 초복, 중복, 말복을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우 진짜 덥네요. 근데 뭐 100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위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좀 더 기다리면 찬바람이라도 또 솔솔 부는 날이 오겠죠. 무엇보다도 날도 더운데 저 이렇게 혼자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뭐 잠잘 때 빼고는 마스크를 쓰니까 막 아니 마스크를 쓰는데 뭐 요런 데도 막 뾰루지가 나고 그래. 아우 진짜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미디어죠. 예. 그 미디어의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미디어일까요?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디어에도 심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미디어 심리. 미디어 심리라는 게 그러면 뭘까? 근데 얘가 또 미로 같아요. 막 답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현상적으로는 미디어 심리가 드러난다는 거. 어떻게 주로 미디어 속에서 심리가 드러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4가지 파트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4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4가지가 조금씩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보는 미디어 속에 이런 심리들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는 것을 제가 나름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사실 뉴스예요. 뉴스, 뭐 시사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토론. 예. 요즘에 토론은 좀 짜증나서 안 보긴 하는데, 뭐 요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미디어 카메라만 앞에 들이대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일까? 단체로 뭐 들어가 있는 미디어 심리인가? 라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술은 마셨어요. 술은 마셨어요. 운전도 했어요. 근데 음주운전은 아니야. 요런 사실 이 비논리적인데 이걸 뭐 우기는데 어떻게 뭐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논리적인 것에는 논리로 대응이 되는데 나 술도 마셨고 나 운전도 하긴 했거든? 근데 나 음주운전 아니라니까? 이렇게 무대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는 각종 뉴스나 뭐 시사 프로나 뭐 모든 부분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술은 마셨고, 오케이. 운전도 했고, 운전? 나 운전했어. 근데 나 음주운전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본 뉴스에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거기도 갔어요? 나 갔어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나 머물렀어요. 근데 나 뭐 시연이야? 뭐야? 그건 안 봤대요.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분이 어떤 도지사 분이셨는데, 뭐 저는 사실 법적인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본 거 아니면 나는 몰라. 그렇지만 도지사라고 하는 분이 갖는 그 위치나 높이나 어떤 지배력은요, 사실은 우리 같은 진짜 그냥 평민, 평민 입장에서 보면
막 솔직히 너무 크잖아. 너무너무 크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연예인들도 공인이긴 하지만 연예인들은 어떤 관점이 어떤 관심과 뭐 인기와 스타성이라 하면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나 잘못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내가 뭐 주눅들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막 요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위축도 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요리도 먹어. 뭐 요리를 아무나 하고 먹습니까? 그리고 요리 먹으러 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대. 본인 인정. 예, 그리고 그 오가는 증거 다 있어. 오케이. 그리고 머물렀대. 꽤 오랜 시간. 예, 10분, 5분 아니에요. 10분, 5분 동안은 뭘 볼래 볼 시간도 안 되죠. 뭐 카톡 메시지 보는 거 아니면. 근데 그건 다 보지는 않았대. 그러면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특정 이분에 대한 뭐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제 핫하게 들었던 뉴스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그 체육 선수, 프로팀. 어떤 프로팀에 저는 뭐 그쪽 배구나 이런 쪽을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 어떤 자매가 굉장히 뭐 유명한 자매가 있나 봐요. 예. 첫 번째, 너 학교에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니? 그건 했대요. 그러면 너 그 후배들한테 뭐 무슨 도구를 썼니? 그거는 또 썼대요. 근데 위협하거나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선배가 몰아쳐 놓고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신체에다가 들이대고 그 자체를 상상만 해도 사실은 그거는 폭력이고 협박이잖아요. 근데 위협이나 협박은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그게 먹히니까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뭔가 그 미디어의 카메라 앞에서 아니면 어떤 SNS라는 어떤 공간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이게 통용되는 어떤 공통적인 뭐 학습 효과인가 할 정도로 술은 마셨고 운전도 했는데 운전면허는 아니라고 쿡쿡 우기는 이런 양상들이 이제 주로 뉴스나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주로 대응하는 대응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존재들이 자기에게 어떤 위협적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미디어 앞에서 공통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방법을 학습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미로 같은 미디어 심리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정치인들만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뭐 연예인들만 그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라도 사실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의 양식들을 어떤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잘못 배워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하면서 공직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많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자 A 이거 맞습니까? 그럼 맞대요. 그러면 B 이거 맞습니까? 그럼 맞대요. 그럼 그거잖아요 라고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한 어떤 무의식적 학습 효과가 아닌가
이거 빨리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얘도 심리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뭐냐면 미디어라는 게 뭔가 이슈든 뭐 어떤 사건이든 아젠다든 일단 던집니다. 그냥 던져. 그냥 던지면 사람들은 자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그걸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여요. 근데 한 파트는 던지기만 하고 후속이 없어. 뭘 하기로 했다고 결정됐대. 근데 그 뒤에 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하고 있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뭐 선점이 됐던 관심을 끌려고 했던 아니면 이것들을 하면은 시청률이 오르고 조회수가 올렸던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이런 인터넷이던 어떤 미디어 환경을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정보의 바다 안에는 쓰레기도 같이 존재한다. 왜 거기에 정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요. 어떤 애기 엄마가요. 초등학교 아이 숙제를 봐주는데 유튜브나 뭐 그런 걸 보고 거기에다가 답을 써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제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옆에서 크로스 체크라도 좀 해라고. 예, 엄마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룰 줄 아니까 정말 이걸 아직도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젊은 여성이 자기가 쓰러졌는데 그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뭐 남자들을 막 이렇게 뭐냐면 이제 갈라치게 하는 어떤 남자를 혐오하는 어떤 뭐 남성 혐오주의자의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인지 혐오주의자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밑에 댓글이 이제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름이라서 옷도 짧고 근데 요즘에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기껏 도와줬더니 뭐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터치를 해서 너 성추행범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게 이제 네이버나 어디에 떴나 봐요. 저는 그렇게 뉴스를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눈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채널 돌아가면서 저는 뭐 흔한 말로 조중동부터 모든 뉴스를 다 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다 그래도 나와요. 그 뉴스가 전날 밤 9시 뉴스에 나왔으면 다음날 아침 뉴스에는 그 뉴스를 보고 누군가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또다시 제보를 한 거예요. 아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어찌저찌 저찌 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도와줬고 구급차가 왔고 그래서 거기에 진술도 다 붙었어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남성 혐오주의자의 뭐 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가짜 뉴스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이런 데는 후속 뉴스는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거 혹시 알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뉴스가 있어?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출발점의 뉴스는 이만큼 보도를 하고 그 뒤에 후속 뉴스는 일정 부분 그냥 뉴스에서만 다뤄지다 보니까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는 자극적인 앞에 뉴스는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뒤에 뉴스까지는 보도를 했는지 아니면 보도를 했긴 했는데
아주 코딱지만하게 밑에다가 뭐 보일 듯 말 듯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먼저 던지고 보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알 바 없이 일단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혹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일단 던지고 보는 거야. 뭐 그런다고 해서 수갑차고 들어가진 않아.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끝까지 확인을 못하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사과 아닌 유감을 표명하면은 대충 넘어가고, 요런 것들이 미디어 속에서 학습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들이 유튜브라는, 요즘에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통해서 갈수록 많아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이것도 나름 경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조회수 올리려고 하면은 저도 꽤 자극적인 거 할 줄 알거든요. 나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인 여자인데, 근데 제가 거기에 편승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사회 현상에서 나온 그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분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로 같은 미디어 속 또 다른 어떤 심리가 발동이 돼서 그런 것들이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건지, 저도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미디어의 심리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제가 요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질문들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세 번째는, 하여튼 입시 비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여튼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양반 있잖아요. 사실 그 양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또 뭐 책도 쓰셨더라고요. 책도 쓰시고, 그리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SNS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그 재판 중일 때는 그 재판이 아닌 다른 어떤 이런 루트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재판에서. 근데 그것들을 다 알면서 왜 그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냐 그게. 왜냐면 보통은 본인한테 유리하면 그렇게 하죠. 근데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건 뭐니? 야, 너 그런 공부했으니까 답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관심 강박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어떤 시를 하나 이렇게 읽어주신 게 있으세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다. 무슨 하는 사람은 무슨 한 사람입니다. 아유, 기억도 안 나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장 외로운 사람인지,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가장 가여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죠? 약간 중독? 중독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지 말라고 해요.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안 볼 수가 없대. 안 보면 불안하대. 그래서 보면 불안한 해소가 되겠지만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후폭풍 때문에 또 이중고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몸속에 내 어떤 정서 안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것 중에 왜 악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뭐 사실 좀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자기는 악플이라도 안 달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어떤 미디어에 한번 노출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막 반응들이 있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도 사실은 그걸로 해서 사실은 그냥 직업인? 그렇죠. 예, 직업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이슈화되고 어떤 중심에 서 있게 된 게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한번 맛봤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차라리 잊혀지는 게 더 나은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심 강박입니다. 차라리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욕을 먹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라도 그러려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중심에 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난한, 평이한 이런 것들로는 사람들한테 중심에 오기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메시지 하나라도 더 자극적이고 메시지 하나라도 더 임팩트 있게 이렇게 가면서 더 이것들에 내가 중심에 서야 된다는 내가 잊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강박적 요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내가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게 미디어에 노출에 되고 그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욕심에 우리 애가 너무 예쁘고 우리 애가 너무 재능도 많고 우리 애가 너무 뭐 이렇게 좀 애가 좀 스타성이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모가 막 먼저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걸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어른이 돼도요 미디어에 한번 노출됐다가 자기가 그 중심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러면 존재감을 모두 다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어른, 성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하지만 자아라는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올것이 그게 전 우주고 전 세계고 그게 모든 나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고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정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위험한데 어른조차도 그것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다? 관심 강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리 분리 이런 거랑 상관없고 선악 이런 거랑도 상관없고 왜 저래? 라고 물으면 그것이 그래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삶의 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그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억울하다. 사실 억울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음해를 당했거나 가짜 뉴스에 의해서 내가 뭐 핍박을 당했거나 사실 이럴 때 나오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근데 요즘에는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잘못한 게 맞기는 한데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저께 나온 뉴스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아주 뭐 카르텔을 뭐 완벽하게 짜갖고 부동산 투기를 아주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해갖고 하여튼 뭐 몇백억인지 뭐 몇천억인지 하여튼 이렇게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얻은 카르텔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당연히 감옥에 갔겠죠. 예. 그리고 그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환수가 됐겠죠. 근데 이런 양반들이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다, 내 그 재산을 다 한꺼번에 국가가 환수해가는 거 억울하다. 이런 식이에요. 네, 제가 어제 들은 뉴스, 내가 요즘에 기억력이 오래 못 가서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기억 남는 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도 또 어떤 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한 것도 맞고 저렇게 한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게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주도한 것만도 아니고 여럿이 같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하다. 잘못했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하다는 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미디어라는 어떤 채널들이 다양해지면서 생긴 아주 이상한 심리 중에 심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잘못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억울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똑바로 좀 기억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고의는 아닌 것 같고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번 제가 그 이제 TV의 시사 프로에 나오시는 웬만한 평론가들 웬만한 뭐 이런 뭐 대변인들 예, 또 과거 대변인들 웬간하면 다 압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 중에 한 평론가 분께서 이분도 또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엑스파일 예, 뭐 엑스파일이 뭐 있었는데 뭐 그걸 자기 혼자 봤는데 자기 혼자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개인 SNS에 올렸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나와서 항변 아닌 항변이라고 하시는 게 뭐 그랬더니 이제 다들 뭐 그거를 파일을 뭐 까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면 자기가 까겠대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자기가 딴 데다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SNS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날리고 폭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미디어 심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 심리를. 자 보세요. 그분은 자기는 뭐 어디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타이틀이 정치평론가입니다. 정치평론가인데 자 그러면 제가 분리를 할게요. 정치하고 평론을 정치평론가는 정치라는 아젠다를 갖고 개인 SNS에다가 올려도 그거는 공적인 일입니다. 제가 저희 이 레이디스 투마치 이 심리 컨텐츠 심리 콘서트 컨텐츠가 아니라 콘서트 이것이 제가 개인이 하지만 제가 나를 찾아주라는 대표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공간이라는 걸 맨 처음에 제가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즉 뭐냐면 그분이 그냥 일반 사인이고 그런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로 뭐 어디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던 또 그걸로 보상도 받으시겠죠?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뭐 직장인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뭐 어떤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개인 SNS에 올렸다. 그러면 일단 관심을 안 가졌겠죠, 사람들이. 아니 그냥 뭐 찌라시가 하나 나왔나 보다 했겠죠. 근데 이분은 뭐가 됐던 간에 정치평론가잖아요. 정치평론가라는 직업으로 방송에도 나오시는 거고 그걸로 아마 출연료도 받으실 거고 그걸로 또 새로운 잡도 얻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내가 개인 SNS에 올렸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냐 자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SNS가 개인 1인이라는 개념인 거지 본인이 하는 역할이 그것과 직결돼 있으면 그거는 공적인 채널인 거예요. 1인 공적 채널. 그리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그냥
뭐 프로그래머가 그냥 자기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걸 받아서 봤는데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건 그냥 개인 SNS입니다. 요거 분명히 이 미디어에 대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론가시잖아요. 평론을 하려면요. 평론할 내용이 오픈돼 있어야 됩니다. 평론할 내용을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봤는데 A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B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던데 뭐 내가 봤을 때 C는 글쎄 뭐 이것도 맞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평론인 거지.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뭘 평하고 싶어도 평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공개되는 것들을 평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은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시던가, 그리고 그것들을 오픈하는 게 그렇게 법적으로 와들와들 떨리실 정도면 정치평론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정치평론이라는 게 원래 뭐 어느 정도는 기울 수밖에 없는 거지만, 평론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직업군의 하나인데, 그것들을 해결할 뭐 방법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주는 목적이 법이 보호를 해줄 것 같으면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던질 테니까 너네들이 해라? 그럴 거면 정치평론 하시겠다고 그렇게 나오셔서 그걸 자기 직업으로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라는 거는요, 미디어의 심리라는 것은 지금 1인 미디어가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개인으로 숨고, 자기가 그것들을 통해서 홍보나 마케팅이나 어떤 자기를 알리는 부분에서는 공적인 공간이라고 이렇게 같은 공간을 갖고 우기시면 이것들이 막 혼재돼서 굉장히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노무여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것과 관련 없는 전혀 분야도 다르고 이슈도 다른 것들을 그냥 내 개인 SNS에 내 생각을 올리는 건 그냥 내 생각이고, 내가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것들이 파급력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공간에서 단지 그게 내 공간일 뿐이라면 그거는 내가 1인이 해도 개인이 해도 그건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미디어라는 요 기준만 확실히 가지시면, 그런 사실은 미디어를 갖고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분에 대한 사적인 감정도 없고요. 예, 그분을 딱히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분도 아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도대체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미디어가 그렇게 나 필요하고 유리할 때는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불리할 때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잘 모르시고 도전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과연 예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진짜 꿈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고,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한번 이렇게 어디서 촬영 왔다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고 거기 그 뒤에서 박수만 쳤는데도 야 거기서 너 나왔다고 그러고 나는 거기 못 나갔으니까 나 속상해 이러고 이랬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컨텐츠만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대신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이제는 같이 이렇게 세트로 엮이지 않으면 이 미디어라는 어떤 공간을 갖고 이런 유불리로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불필요할 때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잘못된 이런 태도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당장은 본인한테 굉장히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남잖아요.
뭐 10년 전에 거, 5년 전에 거 다 남잖아요. 남기만 해요? 나오고 또 나오고 그때 나온 거야 지겨워 죽겠을 정도로 계속 그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미디어의 심리라는 건 결국 뭐예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음과 양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지만 준비를 잘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의 선곡은 제가 이런 미디어를 저도 하고 제가 뭐 보기도 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제가 나왔던 그런 단어들, 감탄사, 뭐라 그래야 돼? 어머나? 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윤정 씨의 어머나. 어머나라는 게 살짝 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미디어의 심리도 잘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도 하시고 미디어를 이용해서 본인을 홍보하실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하셔서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을 냈네요. 땀이 줄줄 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